자, 이번 시간에는 전주 신흥고등학교 1학년, 2020학년도 1학년 1학기 2차 고사, 국어과 2차 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문학 작품 분석을 진행해 볼 거야. 먼저 우리가 그 이전에 서사갈래와 극갈래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3단원에서 소단원 4, 마지막 남은 교술갈래에 대해 수업을 하고 그것을 실제 작품인 연암 박지원의 상기라는 작품에 적용해서 수업을 진행해 볼게. 자, 먼저 학습 목표는 뭐냐면 구술관례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 작품의 형상화 방법에 유의해서 작품을 감상한다야. 구술관례의 개념과 특성, 형상화 방법에 대해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의 상기 작품을 분석해 볼 거야. 그 다음에 박지원의 상기 작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어떤 핵심 정리 내용을 살펴보고 연한 박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자. 먼저 첫 번째, 교술갈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교술갈래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나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 대상이나 세계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려는 문학 양식이다 라는 설명이야.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형상화 방법 부분이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자, 대상이나 세계에 대해서 개인이 어떤 경험한 것 또는 사색한 것, 성찰한 것 이런 것들을 개성적인 발상이나 문체로 형상화한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개성적인 발상이나 문체라고 한다는 것은 얘들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지. 그러니 안 그러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자, 선생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원래 구술갈래의 세부적인 핵심 갈래로 펄, 기, 수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옛날 작품 중에 예를 들면 슬견설이라는 작품이 있어. 이 슬자는 뭐냐면 이 슬자, 너희가 생각하는 그 참이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슬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머리나 몸에 붙어 사는 벼룩 같은 벌레가 있는데 그걸 이라고 하고 저는 당연히 개, 전자야. 자, 이와 개의 이야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쓸 때 손님이 와서 그러는 거야. 내가 며칠 전에 지나가다가 아니면 오는 길에 개를 잡는 걸 봤어. 근데 개를 어떻게 잡냐면 되게 잔인하게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서 잡는단 말이야. 그걸 보니까 이 손님이 그랬어. 아, 마음이 아파갖고 이제 개를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어떤 손님이 이렇게 머리에서 이를 잡아가지고 그때 당시 방 안에 화로가 있을 거 아니야. 화로에다 태워 죽이는 걸 봤어.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해서 나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를 잡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어. 자, 그러니까 이 손님이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보시오 주인 양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나는 개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앞으로 개를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거지. 당신은 어디 한낱 벌레 벌거지 하나 잡은 거 가지고 벌레를 앞으로 안 잡겠다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따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렇게 따지면 거대한 동물의 죽음은 숭고한 죽음이고 가치로운 죽음이면 그 동물에 비했을 때 우리 인간의 죽음은 하나 가치 없는 죽음이고 존엄성 없는 생명이냐? 이 말은 뭐야? 사물의 크기에 따라서 생명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생명은 크기에 상관없이 뭐야? 동등하게 귀중한 거야. 이러한 이치, 교훈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문학 갈래 양식을 따르는 글이었단 말이야, 슬견설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돼? 자, 작가의 개성적인 생각이 드러났잖아. 그 작가의 어떤 경험이나 성찰, 사색이 들어갔잖아.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박지원의 상기를 분석해 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전통적 한자 문화권에서의 전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 글을 짓는 시 작법은 보통 4단 구성을 따른단 말이지. 기승전결의 4단 구성을 따르는데 얘들아,
기자가 일어날 기자야. 처음에 작품의 어떤 스토리가 슬슬 일어나. 그다음에 승은 오를 승자야. 올라간다고. 더 많이 전개가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이야. 이 전이 예를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전환이란 말이거든. 근데 무슨 뭘 전환합니까? 여기서 그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즉 편견이나 고정관념이라고 하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전해서 작가가 비판하고 논리적으로 깨부시는 거야. 그리고 작가의 어떤 개성적인 발상으로 전환한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결은 당연히 끝맺음이고 작품을 분석해 보자. 먼저 여기 보면 얘들아 이제 상상하다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당연히. 근데 이 상상하다를 한자풀이 해보면 생각할 상자에 코끼리 상자야. 이거의 사전의 어원적 의미는 뭐냐면 실제 경험해 보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마음속으로 그려본다라는 의미인데, 자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은 코끼리를 본 적이 없었어. 근데 코끼리가 있던 나라는 이제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번도 안 봤은 게 태어나서. 그래서 머릿속으로 떠올려 본 거야 코끼리를. 거기에서 유래된 단어가 상상이란 단어야. 자 근데 우리가 그 장님이 코끼리 만져보고 설명하는 그 썰 아나 얘들아? 자 거기를 보면은 어떤 장님은 코끼리를 만져봐.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만져봐야지. 만져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 코끼리는 통나무 같아. 두꺼운 기둥 같아." 라고 이야기한 거야. 코끼리의 다리 속성에 집중한 거지. 그다음에 "아 코끼리는 마치 뭐 뱀과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 장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거야? 코에 초점을 맞춘 거야. 그다음에 "아니야 코끼리는 보니까 약간 말꼬리로 만든 채찍 같아." 꼬리에 초점을 맞췄던 거지. 자 우리가 이 장님들은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코끼리라는 사물을 이 다리에, 코에, 꼬리에 전체적인 고정관념을 두고 본 거야. 왜냐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진 것이 전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이런 하나의 관점으로만 대상을 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의 주제로 이 작품이 진행된다는 거야. 자 먼저 처음에 기에서는 기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작품이 시작되는 부분을 기라고 하는데, 자 1문단에서 첫 번째로 자 연한 박지원이 코끼리를 보고 충격받고 경이로움을 느꼈어. 자 근데 연한 박지원은 그 이전에 코끼리를 본 적이 있어. 어디에서? 연경에서. 근데 이때는 무려 16 마리나 봤는데도 별로 놀랍지 않았어. 왜? 묶여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꼴랑 2 마리를 보고 있는데도 와 마치 비바람이 치는 듯 굉장하였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온몸을 꿈틀거리면서 가는 거야. 왜? 움직이고 있거든. 움직이는 코끼리 처음 봤거든. 저렇게 거대한 물체가 저렇게 움직이며 이동하는 걸 처음 봤단 말이에요. 자,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을 대비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승인데, 승은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부분이야. 두 번째 문단에서는 내가 옛날에 동해바다에서 새벽녘에 어떤 물체를 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물체 형상이 코끼리와 유사한 것 같아.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의 기억을 경험을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상으로부터 느꼈던 어떤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근데 3문단에서는 코끼리의 외양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이게 아주 상세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가벌레처럼, 군뱅이처럼, 누에처럼, 쪽집게처럼 이런 비유적 표현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면 대충 머릿속에 떠올라지지. 왜? 우린 코끼리를 본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과거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도 코끼리의 정확한 형체를 파악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끼리는 대강 어땠을 것이다.'를 상상할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다음에 전인데 이 전이 가장 분량도 많을 뿐더러 결정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나.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갖고 있던 이런 통념이나 원리, 생각을 한 번에 논리적으로 깨부시고 작가만의 독특하고 개성적인 발상으로 전환하는 거야. 자 먼저 4문단에서는 코끼리에 대한 엉뚱한 오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나타나. 코끼리의 어떤 사물의 일부분만 보고 섣부르게 잘못 판단하는 거 거기 나오지. 이 말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즉 우리가 논리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코끼리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있어. 뭐 코끼리는 눈이 반달처럼 가늘어. 이렇게 가는 눈이 있어요. 뭔가? 대충 가는 눈이 있는데, 이거는 간사한 사람이 아양떨 때 좀 뭔가 비열하고 막 야비해 보이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본뜬 것 같아. 부정적으로 봐. 보통의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 그 눈에서 코끼리의 어진 성품이 나온대. 온갖 극찬을 다 했다, 그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일단 벌써부터 상반되는 관점이 나오기 시작하지. 그 다음 또 다른 일화가 나와. 코끼리의 코와 관련된 일화야. 옛날에 그 청나라 강희 황제 때 그 범 두 마리가 아주 사나운 범이 있었는데, 길이 잘 안 들어져 가지고 코끼리 우리에 넣어 놨어. 코끼리 우리에 넣어 놨더니 "야 봐봐라.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고 호랑이는 육식인데 또 그중에서도 겁나 사나운 맹수였단 말이야." 코끼리가 어떻게 하다 우연찮게 코를 휘두르게 됐는데, 거기에 범 두 마리가 코에 맞아 갖고 살해당했어. 코에 대한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이 이후에 새로운 어떤 본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거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데, 봐봐. 코끼리가 '아 얘 황제 폐하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얘네를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야.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었잖아. 그지? 코끼리가 사나운 맹수인 범을 죽인 거는 정말 우연에 불과한 사고였어. 그치? 이걸 생각하면서 인제 앞으로 작품을 읽어봐.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자, 사람들은 보통 모든 사물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다? 하늘에서 찾는다.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인식, 신념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자, 생각해봐 얘들아.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는 하늘이 부정불변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왜?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 하늘조차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다변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지. 불변이 아니고 다변적 성질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자, 천지 만물이 하늘의 의도에 만들어졌다, 의도에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해. 근데 여기서 연한 박지원이 비판을 하는 거야. 뭐라고 비판하냐면, 하늘이 주역이란 책에 보면 하늘이 혼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했어. 그지? 근데 여기서 혼돈은 뭐냐면 막 무슨 뭐 캄캄하고 뭐 흙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 아주 앞이 깜깜하게 안 보이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한대요. 예를 들면 뭐 하늘이 황준하 선생님을 만들 때, 황준하를 만들 때 '아 겁나 잘생기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디서 만들어? 혼돈에서 만들지. 내가 잘 보이겠냐? 안 보여. 그러니까 '아 겁나 잘생기게 만들어야지.' 일단 만들어. 만들고 나서 딱 보니까 '아 이거 아닌데? 잘못 만들었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하늘의 의도는 겁나 잘생기게 만들려는 거였지만 실패했지. 이런 비판적 의문을 가지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예시를 들어. 뭐야? 집에서 얘들아 그 면을 하려면 일단 가루로 만들어서 물로 치대 갖고 반죽을 만들어서 수타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집에서 그래서 맷돌로 보리를 갈아야 돼. 근데 보리를 이렇게 막 갈아. 근데 내가 이거는 알갱이를 좀 입자를 크게 갈아야지 첫 번째 돌릴 때는. 그다음에 두 번째 돌릴 때는 알갱이 입자를 엄청 가늘게 갈 거야. 갈게 갈 거야. 이게 되냐? 돌리다 보면 내나 똑같은 굵기로 갈린단 말이야. 하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더라도 의도가 반영이 되냐? 아니다. 우연히 반영된다. 우연히 일어날 뿐이고 의도가 반영된다 할지라도 극히 일부분에 반영이 된다. 맷돌의 작용이란 하늘의 작용과 같아. 우연히 일어나는 작용. 즉 맷돌은 보조관념이지. 그럼 원래 표현하고자 했던 원관념은 무엇이야? 하늘이라는 거지. 하늘이라는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맷돌이라는 보조관념을 끌어와서 설명을 했는데, 은유적인 표현이지. 은유법이겠지. 자, 즉 여기서 이 맷돌의 작용, 하늘의 작용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늘의 의도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적용된다. 이런 비판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8문단에 모든 사물에 하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데, 어떤 걸 통해서 반박하고 있느냐?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그 답변에 대해 다시 반박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 그래서 문답식으로 또는 문답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문답법을 통해서 작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자신의 주장의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는 거야. 문답을 한번 좀 더 유심히 살펴보자. "이빨을 누가 주었는가?" 라고 했어. 그러니까 "하늘이 주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가가 "이빨을 왜 줬냐?" 사람들이 "쉽게 하려는 것이다. 구부려서 쉽게 하려는 것이다." "씹는 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하늘의 이치다. 하늘의 의도이자 하늘의 이치다."라는 거야. 자, 사람들이 말할 때는 하늘이 이빨을 준 건, 이게 봐봐 얘들아, 이빨이 있으면 이게 먹을 거야. 이게 먹을 거면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씹어서 먹어야 되잖아. 그치? 이 씹어 먹도록 하기 위해서 이빨을 하늘이 줬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줬단 말이야. 근데 박지원이 생각해 볼 때, 얘들아, 코끼리가, 상아가 이렇게 있잖아. 상아가 이빨은 여기 있으면은 상아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상아가 있는데 그 상아는 씹는 용도가 아니지. 그 상아로 씹어 먹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이게 먹을 거면 구부리잖아. 그러면 이 상아, 코끼리 상아가 먼저 이거에 닿아 버려 가지고 입이 닿지를 않아. 그러면 씹는 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씹는 걸 방해하고 있어 오히려.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사물에 동일한 이치를, 동일한 원리를, 논리를 적용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코끼리한테 긴 어금니, 얘들아, 코끼리의 이빨 어금니는 상아, 여기 그 이렇게 귀 밑, 이렇게 코 옆에 달려있는 긴 뿔 같은 거 있지? 그걸 말하는 건데, 코끼리한테 긴 어금니를 준 건 왜 그러냐면 코가 있기 때문이야. 코가 길잖아. 봐봐. 코가, 왜 코가 길어? 코가 기니까 이걸로 가져다가 이렇게 입속에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야. 뿔 어금니가 있어도 상관없어. 코가 기니까 코로 잡아먹으면 돼. 근데 너는 박지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야, 그럴 거면 애초에 너희가 말하는 하늘이라는 존재가 긴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만들면 더 코끼리가 편하게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고 있었어요. 전을. 자, 사람들이 말하는 이치, 즉 하늘의 의도라는 것을 모든 사물에 적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지. 자, 박지원이 말하는 거는, 자, 너희가 말하는 이런 하늘의 이치라는 거는 소, 말, 닭, 개와 같은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동물한테만 적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코끼리, 용, 봉황, 거북, 기린, 이런 상상 속의 동물이나 코끼리한테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된 편협한 시각으로 대상이나 현실을 판단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불확실해. 불합리해. 그리고 그런 건 오류가 있어. 앞으로 경계해야 돼. 자, 어떤 예시가 또 나오냐면 코끼리가 범을 만났을 때는 그 긴 코로 즉사시켜 버렸어. 근데 쥐를 만나면 코끼리가 실제 쥐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코를 어디다 둘지 몰라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코끼리가 호랑이보다 세네? 근데 그러면 쥐가 코끼리보다 센 거야? 이건 좀 의아하네. 근데 또 다른 논리로 보면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가위바위보의 논리로 보자. 코끼리가 호랑이보다는 세. 근데 쥐가 코끼리보다 세. 그러면 쥐가 호랑이보다 센 거야? 이런 일반적인 논리법이나 통념으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 모두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 뭐냐?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나, 편견, 편협한 시각,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다양성을 가지고 인식해야 된다.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겠지. 이렇게 하면 작품에 대한 분석이 끝나. 자, 그러면 좀 더 중요한 부분 핵심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게. 자, 먼저 이 작품은 고전 수필인데 그 중에서도 기야. 한 기잖아. 기록할 기자인데 아까 선생님이 헐, 기, 수필이 세부적인 갈래라고 있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교술갈래는 교차가 가르칠 교자인데 교훈적인 의미가 많이 나타나.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의적으로, 비유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코끼리 형상에 대한 외양 묘사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 이런 성격이 있고, 연한 박지원이 움직이는 코끼리를 봤을 때 어떤 경이로움과 깨달음을 제재로 해서 작품을 쓴 거야. 그러면서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 있냐? 획일적인 이치, 고정된 이치로 사물을, 만물을 바라보는 어떠한 것,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경계하고 빼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특징이 있냐? 작가의 경험, 코끼리를 본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념을 깨부시는 철학적 진리를 전달하고 있어. 일단은 비유와 묘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개성적으로 표현한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어떤 그런 표현법, 비유적인 이런 묘사법이 굉장히 개성적이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디 나타나냐면 비유법들,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이어주는 연계, 그다음에 현재의 세태를 성찰하는 것 이런 것들, 개성적인 발상 이런 부분에서 개성적 표현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작가가 전에서 문답법을 통해서 작가의 주장이 매우 타당하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해. 왜 논리로 털어버리잖아.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상되는 답변, 그 상황을 또 가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 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이러한 문답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나의 주장이 타당함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면 연암 박지원은 영정조 시대 사람이야. 근데 정조 시대에 특히 이름을 날렸던 문장가이자 학론 또는 이용우생의 어떤 주안점을 둔 철학자였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어. 근데 그 성리학을 어디다 써먹냐,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실학을 좀 더 강조하던 그런 실학자였는데 청나라의 축하사절로 자기 친척이 가게 됐어.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낀 거야, 살짝. 청나라에 대한 어떤 소개와 그다음 조선시대 어떤 성리학에 국한되어서 우리가 편협하게 갖고 있던 우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앞으로 어떤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룬 열하일기를 발표하는데 여기 나오는 양반전, 뭐 예덕선생전, 호질, 호생전 뭐 이런 작품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접할 거기 때문에 이 박지원의 작품이 나오면 기존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틀을 벗어나서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쳐야 될 점들을 비판하고 개혁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성향의 글을 많이 썼구나 라는 내용을 작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개성적인 문체나 발상으로 기억하면 앞으로 작가론적으로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교술갈래에 대한 어떤 설명, 그 다음에 박지원의 상기라는 작품을 알아보았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서사, 극, 교술갈래에 대한 수업을 간단한 요약정리 수업을 진행해 보았어. 2차 고사를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다. 자, 이상으로 2차 고사 대비 문학 분석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